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년 이상만 버텨도 그때까지 버티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딱 그겁니다. 거래 실종.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 결국은 부동산도 타이밍이라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면 기리성 기자입니다. 네, 이대면님. 네. 혹시 그 킹스맨 혹시 보셨나요? 아, 예, 봤죠. 네, 네. 거기 보면은 지구의 위협을 해결해 가면서 하는 콜린 퍼스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젠틀하면서 멋진 그런 영국의 신사적인 그런 이미지의 해결사가 있는데 네. 저희가 킹스맨을 모셨습니다. 네. 예, 이제 국내에서 내노라는 이제 자산가분들을 만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예. 1%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 부동산의 어떤 자산가들의 1%의 어떤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 네. 해결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다 이분한테 자문을 받는다. 아, 또 가장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뭐 가장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네. 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님이신데요. 네. 이제 저희 센터장님을 모시고 네. 이제 자산가들이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예. 요새 또 시장 또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네.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장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워낙 경험이 많으신 분이셔가지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하나은행에서 WM본부 부동산 자문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앞선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자산가들, 그 자산가들 중에서 하나은행과 거래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부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부자들이라고 하는 게 워낙 넓어서 저희가 이제 자산가라는 말을 표시하는데 네. 거기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대기업 회장님들 그런 일가족도 있지만 연예인분들 많이 자산가도 네. 들어갑니다. 네. 요즘에 기업을 매각하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저하고 또 많은 상담을 하신 분들 네. 이런 다양한 자산가들의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 일이 네. 돈 많은 분들 만나는 거다. 저는 돈은 없지만 그게 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저희 약간 소개가 길긴 했는데 네.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본론 이미 다 들어가요. 아니 그 이제 책 쓰신지 네네. 이거 언제 쓰셨죠? 정확히 말하면 한 2년 반에서 2년 정도 된 것 예. 같은데요. 이게 지금도 팔리고는 있습니다. 예. 제목이 워낙 스테디한 제목이라 네.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보고서 부자가 되는 꿈꾸는 그런 거죠. 노하우를 배우는 네. 거죠. 네. 이 책을 쓰신 지 이제 좀 네. 한 2, 3년이 지났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이제 시장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난 한 4, 5년간의 문재인 정부 때 달아올랐잖아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면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뭐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이 먼저 움직이니까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뭔가 이게 완화 내지는 그거를 어떤 속도 조절 내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거라. 네네. 근데 이미 달아오른 시장을 그 정책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완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네. 타이밍이 늦어요, 항상 정책.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막 띄우려는 게 바로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좀 가서 언제 몇 년 뒤에 이제 그때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장에도 자산가들은 이게 항상 하겠다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냐면 네네. 기본적으로 벌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네네. 주식시장에도 학습 효과가 있듯이 예. 이미 이게 경험이 있어요. IMF 글로벌 금융위기 겪어보니까 이게 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나중에 보면 더 많은 상승세를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이거 오히려 지금 이게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다, 좋은 거를.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지금 약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 이게 주시하고 있는 거지 뭐 지금 떨어져서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뭘 무서워요? 자기 자본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 약간 다르죠. 예. 단지 왜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시장이 네네. 딱 그겁니다. 거래 실종 이거예요. 네네. 이거 써줘야 돼 거래 실종.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예. 그럼 금리하고 이게 서로 부동산하고는 서로 반대로 가야 돼요. 네. 네. 상극에 약간. 예. 투자에 금리가 오른다면 굳이 은행에 돈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데 네. 이게 머리 아프게 임대료를 왜 받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는 이게 상극인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에 오르다면 어떤 이제 부작용이 생기냐면 네네. 사는 사람은 어우 너무 금리 부담이 돼서 대출 못 받잖아.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돈도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지금 정기예금 5% 나오는데 뭐 임대 수익률 강남의 임대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평균 2%대예요. 이거 사는 순간 적자예요. 네, 무조건. 네. 파는 사람 입장은 또 약간 다른 거야. 파는 사람은 아니 내가 지금 엊그저께까지 이게 100억짜리인데 나는 100억에 팔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뭐 이걸 75, 50억, 80억 말도 안 돼 불러? 그만 안 팔어. 그리고 오히려 가격 올려서 내놓거나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지금이 시장의 차이예요. 뭐 자산가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네. 좀 그분들의 투자 마인드 좀 아까 뭐 다 했나요? 그래도 뭐 지금 예의주시하고 아니죠. 있다고 예, 하는데 말씀만 예의주시하니까 싸게 뭐 아주 싸게 아니더라도 시세만 해도 좋은 매물은 사겠다. 네네. 근데 사실은 직전에 뭐 이렇게 좋은 매물이 많지 않았어요. 이 빌딩 네네. 시장에서는.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거를 사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상승폭이 좀 많이 누그러지거나 보합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네. 보통 자녀들을 꼭 같이 증여를 껴 넣어요. 기분을 줘요. 매입할 네네. 때부터. 그럼 예. 세금을 적게 내고 대출을 통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네. 그걸 많이 그렇죠. 활용해가지고 대출을 일부러 많이 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을 네. 덜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냐? 건물에서 수익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자산가들이 빌딩, 꼬마 빌딩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임대료 가지고 그 부담부 증여로 그 건물을 산 그런 부분에 대해 대출이자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네네. 보통 이런 시장을 증여의 호비로 생각해요. 네, 선생님. 네. 그 이제 지금 그 집 가지신 분들이나 네. 무주택자분들이나 다 혼란스럽잖아요. 뭐 집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근데 좀 이런 시기에 그러고 봤을 때 좀 일반인들이 가져야 할 뭐 투자 마인드 이런 게 좀 뭐가 좀 있을까요? 다르겠죠. 예. 지금 문제는 이게 우리가 특히 뭐 작년 때 이렇게 2030 세대 같은 경우도 네. 네. 내 집 마련 아니면은 대부분 갭 투자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들어갔다가 지금 시장의 끝자락에 꺾여가지고 네.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이중을 네. 겪고 있다고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팔고 싶어도 손해가 너무 커요. 네.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프지만은 네. 1년 이상만 버텨주면 어느 정도 금리부터 네네. 다시 이제 좀 안정화되고 하향세로 전환되고 하면 네. 정부에서도 규제도 지금 풀어가고 있으니까 네네. 다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살아나면 그때까지 버티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집 네.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둔촌주공 아파트 대한민국 역사 예. 최대라는 거기도 네네. 지금 곧 이제 분양할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가격도 사실은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네. 많이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예. 거기다 이제 중도금 대출도 규제도 이제 9억에서 12억을 올렸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런 거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번외 질문인데 네네. 센사님께서는 둔촌주공이 완판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가격도 지금 뭐 3천대로 지금 간다면 네네. 그게 뭐 어쨌든 간에 12억을 안 넘겨야지 그것도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네. 분양 보증을 받아야 중도금 대출이 나오니까 네네. 그래야지 분양도 성공, 청약도 성공할 거고 네. 미달 나올 가능성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게 미달 나오면 대한민국 뭐 어렵죠 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예전 같으면은 생각지도 못할 거를
조금 자기가 뭐 가점이 좋거나 아니면은 신혼, 청년 막 혜택 막 주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잘 확인해 보시고 조건 된다면 무조건 넣어야죠. 예. 아, 조건 된다면. 네, 어차피 지금 내 중도금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네. 중공 때까지 뭐 2년, 3년 기다릴 텐데 예. 그럼 해볼 만하죠. 그 국민평수 33평은 13억 국민 이렇게 평수라고 우리가 둔천주 좋은 예, 데. 그러니까 네. 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 평수 되는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분양으로는 33평, 34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넘길 수는 있어요. 네. 근데 25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용 제곱미터 59제곱미터. 네네. 그런 것들은 25평이 요즘에는 옛날 30평보다 더 커요. 예, 요즘 워낙 잘 나오고 방구석에 다 뽑고. 근데 그렇죠, 뭐하러 아니 시장이 지금 2인 가족, 1인 가족 이런 게 대세인데 뭐하러 굳이 큰 걸 사요. 예. 작은 게 더 올라요. 음. 할 수 있으면 저는 20평대가 최고라 생각해요. 뭐 어차피 뭐 여기서 부동산이 좀 더 떨어지더라도 아유, 가격 수영장에-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탄력성도 보시는 있고 상승폭도 크고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20평대 사서 충분히 효과 네네. 내니까 대출 부담도 없잖아요. 중도금 네, 다 예. 나오니까. 그러면은 뭐 제 음. 생각에는 오히려 그 아까 말했듯이 전용 59제곱미터짜리가 더 인기일 거예요. 예. 네, 세무장님 네. 이제 지금 뭐 네. 집값 떨어지는 게 다 거래 절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래 그래서 실종, 거래 관리.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가 좀 살아나는 시기가 그때가 네. 반등 시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많은데 네. 좀 거래가 좀 언제쯤 트일 수 있을지 대출이라던가 뭐 네. 금리라던가 뭐 이런 세금이라던가 좀 시기를 좀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네. 질문한 게 참 말도 안 된다. 그거죠 뭐 그냥 제가 뭐 여기 돗자리 깔고 좀 네. 그거 알면은 다 찍어서 부자 될게요. 근데 현실 그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아까 중요한 얘기 했는데 부동산이 살아나고 시장이 살아나는 그 과정 중에는 먼저 저가가 됐던 고가가 됐던 거래가 일어나야 돼요. 네. 그 부동산이 떨어질 때 보면은 거래가 실종돼요. 네네. 반대로는 거래가 막 일어난다? 그리고 저가 매물부터 소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바닥점이 된 거잖아요. 네. 계속 올라가는 것만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거래가 실종된 거는 지금 바닥이 어디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예요, 일단. 예. 금리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정부가 엊그저께 투기 규제를 대폭 풀었어요, 전국을. 네. 사실상 서울 빼고 지금 다 풀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상 수도권도 거의 다 풀었고 지방은 다 풀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언제냐? 시장에서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세 들어가서 지금의 뭐 주택담보 주담대라고 하는 게 지금 6% 7% 찍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다시 5% 언더로 나가 4% 3% 이렇게 가면은 네네.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예. 왜? 금리가 떨어지면 거래가 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시점인데 그 시점은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리면 희망사항은 내년 하반기에는 좀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건데 그거는 아무도 정답을 모르죠. 좀 고금리 시대가 좀 그래도 장기화 되는 거네요. 그래도 뭐 지금 내용이. 이게 고금리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금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원의 뭐 인플레 이런 것 때문에 고금리가 생긴 거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영향도 있고 예. 걔네들이라고 계속 싸울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저게 네네. 이제 안정화되면 가스나 이제 석유가 싸게 나오면 네네. 당연히 물가 떨어질 거고 예. 물가 떨어지면 당연히 미국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올리면 네, 걔네들은 다 표 떨어져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네. 게 시장이 한번 반전을 타면 네네. 떨어지고 올리는데도 몇 년은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그 초입기만 잘 잡으면 큰 욕심 안 부리면 다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부동산도. 네. 네. 네, 뭐 지금까지 사실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이게 사실 그 앞으로 저는 할 얘기가 좀 더 궁금하긴 하거든요. 쉬는 시간 중간에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깜짝할 네. 그런 내용들, 너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어떠셨어요? 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네. 일단은 뭐 저도 그런 것들 이렇게 뭔가 쏟아내니까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정말 저만 알고 있던 그런 것들 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좋은 것 같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 사실 뭐 빌딩에서부터 경매라든가 뭐 일반 아파트, 주택, 땅 뭐 부동산 다 아니다. 다 하는 전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아울러서 뭐 네. 독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네. 그럼 부동산 다 망라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걸 또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임대맨 기래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3분기 후반, 빠르면 3분기 중반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다가 팔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이승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더욱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닥터둑 서강대학교 김용익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예, 요새 들어서 몸값이 더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요. 사실은 그 지난해까지는 그 주린이들이 이제 평생 하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욕하고 막 그랬죠. 예, 뭐 주가 오를 때 떨어진다고 말하면은 사실 좋아하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새 주린이들은요, 예, 그 교수님은 그냥 김용 교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예, 킹영이, 야 이렇게 부르죠. 킹 앞에 킹자를 붙입니다. 예. 하도한 편인 것 같고요. 오늘 특별히 그래도 딴 데서 하셨더라도 그래도 예.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뭐 예. 자유스럽게 질문하시면요, 저도 아주 자유롭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요새 주식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 둔화죠. 경기 국면을 보고 주식 비중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데요. 한 가지만 보셔도 돼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게 되는 대표인 지표거든요. 이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7월부터 꺾였어요. 올 3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수의 주가지수 그 자체도 들어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선행지수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죠. 뭐 주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금리하고 경기인데요. 물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각국의 중앙은행이 많이 오르고 시장금리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단초가 됐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경기 둔화죠. 교수님, 아무래도 최근에 예. 뭐 인플레이션이다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다 뭐 이래서 경기 둔화를 예고하는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 최근에 근데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그 19 이후에 유동성이 엄청 풀렸단 말이에요. 예, 경기에. 예. 그럼 이게 다시 줄어들면서 또 다시 이제 지금 또 다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국면이에요. 예, 우리도 그 단기 부동자금 이게 증가율이 많이 이거 낮아졌고요.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마샬 K라고 그러거든요. 단지 그 통화량 증가뿐만 아니라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2020년 코로나 경제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이게 수직으로 증가했거든요. 예, 그런데 M2가 GDP에 비해서 특히 미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했고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자산가에는 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결정하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하고 경기인데 둘 다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보고 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씩 다시 생기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들어가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단기는 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뭐 수출도 증가했지만은 뭐 작년 4월 같은 경우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 뒤로 이제 주가는 한 20% 이상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올 2월부터는 주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좀 저평가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저평가됐으니까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주가 상승의 추세적인 상승면은 아니고요. 뭐 작년 6월달에 우리 코스피가 3,30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기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2020년 5월이 저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2월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3월부터 꺾이는 조짐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꺾이면 현재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수축 국면이 1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72년부터 11번 경기가 좋아졌다 나쁘다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평균 19개월 나빠졌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이니까 물론 주가가 저평가됐지만은 아직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박스권이라고 보는데요. 박스권 하단에 났으니까 박스권 상단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이 시기에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도 하고 또 단기적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주가가 오를 수 있으니까 뭐 주가 지수는 제가 12,600에서 올해 상단을 2,900 정도 보는데 10월 무렵에 2,9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저랑 이제 반년 전에 인터뷰도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 그거였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예. 모두들 그거를 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와, 근데 얼마 전에 64,800원인가요? 예예. 와, 이거 진짜 보고 놀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요새 좀 많이 힘들잖아요. 예. 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1분기 이익 정말 많이 냈죠. 매출액도 많이 네. 냈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결국 경기 관련주거든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에 들어선다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은 삼성전자 매출이나 이익도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제가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에서 이익 얼마 내고 가전제품 얼마나 이익 내고 휴대폰 얼마나 이익 그런 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가 지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가총액 2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가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65,000원이면 지나치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만간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작년 2월만 해도 외국인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55%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51%가 6만 원 떨어져 버렸거든요. 삼성전자 많이 팔았죠. 뭐 앞으로 삼성전자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장기적 그런 기대도 가졌지만은 최근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환율이 최근에 1270원, 1300원도 일시적으로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환율이라는 거죠. 저는 조만간 환율이 1200원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삼성전자 기업 이익도 보지만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조만간 저는 1200원, 더 멀리 내다보면 115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게 되죠. 우리 주식을 살 때 그게 삼성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4월까지 좀 삼성전자 주식을 사놨다가 9월, 10월에 팔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뭐 물리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존버라고 하죠. 네. 이게 계속 들고 있으면 분명히 가을에는 반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예상대로 라면. 근데 내년엔 어떻게 보세요? 내년 상반기는 다시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가가 높으니까 경기는 둔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1.4%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물론 그 소비하고 투자는 증가했지만은 수입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4% 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그런데 물가가 8%니까 경제는 나쁜데 물가는 높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앞으로 5, 6, 7월 달에 미국이 픽스텝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이게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자산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특히 저 미국 회사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AA 등급은 한 4.2% 정도 되고요. BBB 등급 이런 것들은 한 5%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50%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만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 기업 부채가 GDP 대비 50%되면은 미국 경제가 그 뒤로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뭐 경기도 나쁜 상황인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은 내년 가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 GDP가 세계에서 2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한번 더 어려워진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오면은 또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주가가 지금 10월까지 상승합니다. 이게 뭐 3,300이 넘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황에서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 상승 국면은 아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예, 예.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 보통 이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보통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이제 경제 공황급 위기가 왔다. 예. 이런 전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금리를 미국이 갑자기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실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다시 그 정상화됐는데요. 과거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시차의 문제지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 장단기 금리차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은 10년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2년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오르면서 잠깐 역전됐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역전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저는 하반기 후반, 뭐 3분기 후반, 4분기 가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은 미래의 경제성에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으니까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고요. 뭐 단기 금리는 그때까지는 계속 올릴 것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2년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이 예, 말씀이시죠? 저는 3분기 후반, 빠르면 3분기 중반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라고 보시고 3분기 중반 때 주식 비중을 가감히 저는 또 줄이는 게 올바른 거 전략이 아닌가. 예, 예. 뭐 제 견해입니다. 네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반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산을 불려놓고 전부 이제 현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IMF 같은 그런 위기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때 같은 위기가 왔어야 되는 건데 유동성 트럼프가 그 유동성을 말도 안 되게 풀어가지고 이게 약간 임시봉편으로 넘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봉합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뭐 그레이트 록다운, 뭐 코로나 경제위기가 있었죠. 근데 둘 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는데요. 사실 V자형 반등을 했고 자산 가격도 V자형으로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거는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특히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풀었었죠. 특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연준의 자산이 3조 달러가 늘어버렸어요. 그렇게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경기가 V자형 해보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 두 번의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부실해져 버렸거든요. 미국 정부 부채 GDP 대비 130%예요. 물론 일본 230%면 훨씬 낮지만은 선진국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그다음 저금리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신흥국가는 기업 부채가 확 늘어버렸죠. 우리나라 같은 데는 가계 부채가 급증해 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부채에 성장했다는 것이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엄청나게 발생했거든요. 저는 특히 미국 자산 거품이 제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때 10년짜리 0.6%까지 떨어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3%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국제 시장의 거품이 발생했다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 GDP 대비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334% 작년 말. 네, 지난 10년 평균이 180%거든요. 역사적으로 가장 거품이 발생했죠. 네, 그리고 우리 집값 많이 올랐다고 그랬지만 사실 미국 집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페리스 실러 20대 도시 집값을 발표하는데요.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무려 119% 올랐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2006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왜 시작됐냐면은 그때 집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금융회사들이 여러 파생선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도 미국 집값이 지금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명목 가격뿐만 아니라 실질 가격도 소비자 물가를 보는 실질 가격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다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채권 시장이 거품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 예, 붕괴되기 시작됐다. 붕괴됐다. 10년 국제 0.6에서 3%까지 올랐으니까 채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S&P 500, 다우지수는 아직도 견조하게 견디는데요.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한번 붕괴될 것 같습니다. 주택가격도 거의 정점 무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자산 가격이 금리 인상, 경기 둔화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어두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짐 노저스라는 사람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80평생 보지 못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3분기 후반, 4분기 가서는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기업이나 개인 현금 가지고 있으면 자산가격이 떨어졌을 때 모든 자산을 싸게 살 수 있고요. 뭐 기업 측면에서도 그렇게 주가 시장이 어려워지면 좋은 기업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좋은 기업도 살 수가 있죠. M&A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좀 채권도 좀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4% 안팎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우리 명목 GDP 성장률하고 장기적 10년 국채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 3%예요. 지금 적정 수준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만간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은 저는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떨어지면은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채권 투자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그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하는데 교수님은 이제 미국 주식은 좀 거품이 많으니까 이제 그 동남아나 신흥국 위주로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지론을 펼치셨어요. 최근에 그러면 그 동남아 같은 그런 신흥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저 미국 주가에 대해서는 거품이다. 미국 가계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52%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주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15개 종목, 뭐 3월까지 수익률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1%더라고요. 뭐 좀 반등할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저는 시작이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방향은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나 중국 주가는 미국 주가보다 덜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아시안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중국일 수도 있고요. 특히 저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EU 비중 줄어들고요. 중국 비중은 늘어났다가 지금 정체 상태고요. 특히 아세안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아세안이 우리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11%였어요. 그런데 올 4월까지 통계 보니까 무려 18.9%. 우리 수출이 그렇게 는다는 것은 그들 경제가 아주 높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에 비중을 늘려야 된다. 뭐 최근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보면 미국 주가가 오르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오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근데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고 미국 주가가 제자리 오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특히 S&P 500 월평균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보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 거품이 심각하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저는 미국 주가 그냥 자리 압박수권 아니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 비중보다는 앞으로 10년, 뭐 5년은 아시아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주린이들은 최근 같은 이 하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예. 지금 굉장히 당황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가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막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예. 또 주식에서 아예 떠나시는 분들도 다시 생기고, 그렇죠? 예.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거 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제 아내 이야기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주린인데요. 그 2020년에 어디 가나 다 주식 이야기했죠. 뭐 친구 모임 가도 주식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해 코스피가 31% 올라가지고 사실 뭐 어떤 주식이나 사도 거의 다 올랐었거든요. 이 돈 벌었다고 표정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20% 떨어졌지 않습니까? 요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내가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주식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그냥 보지 말고 기다려라.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ETF네요? 그냥 저 기업 분석 안 하고 기업 분석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15개 종목을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좋은 종목은 분명히 오른다. 그래서 제 가까운 친척이에요. 삼성전자가 애들도 유학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산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또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도 누리고 또 매년 배당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량 종목 같으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매년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30-40개가 퇴출당해요. 부실해져 가지고. 그런 기업 주식 가지고 있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제가 그 젊은 사람들 보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두 증권회사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가지예요. 우선 그 젊은 분들은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으니까 투자 금액이 처음에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돈을 빨리 불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용융자를 쓰더라고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이자도 높고 장기로 빌려주진 않거든요.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욕심이 앞서가지고요.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뭐 많이 오르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많은 손해를 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젊은 분이 달걀이 계란이 우리가 흔히들 그 여러 바구니에다 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이 적으니까 달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다. 증시 전문가가 같이 방송에 나왔었는데 계란을 메추리알로 쪼개가지고 한 5개 정도 쪼개가지고 가지고 있어라. 이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 좀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자금으로. 뭐 1년 내에 그 결혼자금이나 집살자금 자금으로 주식 투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주식 투자는 정말 여유자금으로. 여유자금으로 해야지 인내심도 생기고. 인내심도 예. 그 가지고 계시면 오르거든요. 무조건 오른다.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하다못해 뭐 ETF라도 사면 그렇죠. ETF라도 사면 예, 예. 시장에 투자한 ETF를 사서 무조건 오래 들고 있으면 필승이다.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는 해야 되죠. 배당 투자를. 예.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 한 2% 중반쯤 되거든요. 은행의 이익은 금리가 1%좀 넘지 않습니까? 그냥 코스피 전체를 사가지고 배당 받으면은 은행 이자보다 높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니까요. 배당 받다가 또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뭐 주가 지수 오르니까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여윳돈을 가지고 절대 신용융자 쓰지 말고. 예. 인생은 마라톤. 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한 가을쯤에 한 번 또 나오셔서 이제 주식 파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님 뭐 하반기에 주식 파세요 했다 요거도 보는데. 교수님은 그 세간의 오해와 달리 네, 사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주린님은 지금은 살 때입니다. 네, 사서 반년만 보유하세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도 전혀 수십 년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천하무적이다. 그들이 내는 수익은 곧 국민 피해거든요. 외국에는 비교적 공정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헤지펀드를 잡아먹는 또 헤지펀드가 있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 원성이 심하지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독보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여의도 만수로 이승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님을 모시고 공매도와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표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증시가. 네. 주가 침체 하락이 심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저도 열심히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최근에 왜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느냐, 증시가 급락하면 일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악재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그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가장 꼴찌 하락 1위를 기록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공매도 폐해인데 왜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또는 공매도 제도 개혁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단체가 이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이 이 단체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변을 살펴보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돈을 잃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더니 개인 실력 탓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스템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개인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제도가 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스스로 모여서 힘을 모아서 목소리 내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 힘을 키워서 주식시장을 좀 공정하게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투연을 설립하게 됐고요. 2019년 10월에 경실련 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하고 한투연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목적은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입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왜 특별히 공매도가 제일 우선화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비교적 공정한 외국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규모도 적고 그에 비해서 공매도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공매도가 외국인이 한 7~80% 차지하고 기관이 뭐 하여튼 20% 내외, 그리고 개인은 이제 2%밖에 안 되는데요. 공매도 주체가 수익 내는 게 작년 1월에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 따르면 공매도 주체가 개인 투자자 대비 무려 39배 수익을 얻는다 그럽니다. 39배 수익이라는 것은 뭐 굳이 승률로 환산하자면 97.5% 승률인데 그 논문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공매도 피해를 심하게 입나 그게 극명하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주변에 봐도 공매도로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연관이 없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제 이런 발언을 앵무새처럼 하는데, 그러면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매도가 상승하고 연관이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또 공매도를 또 주가를 그냥 보합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면 필연적으로 주가를 하락해서 그들이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39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주가 하락이랑 상관이 없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간혹 뉴스가 나옵니다. 공매도 헤지 펀드가 주가 상승으로 파산을 했습니다. 또 어떤 유명 인사는 더 이상 공매도를 안 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하고 공매도를 청산하는 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도 전혀 수십 년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은 천하무적이다.
그들이 내는 수익은 곧 국민 피해거든요. 외국에는 비교적 공정해서 그러니까 공매도 헤지펀드를 잡아먹는 또 헤지펀드가 있고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피해가 심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 원성이 심하지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독보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은 마음먹은 대로 주가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좌지우지하면서 마음대로 이익을 내고 이쪽 손으로는 공매도를 하고 또 이쪽 손으로 현물을 삽니다. 그래서 공매도 했다가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또 현물을 사서 올립니다. 올려서 고점에서 매도, 거기다가 또 공매도, 무한 반복.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의 무서운 실정인데요. 외국은 힘의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익은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 차이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담보 비율 차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환기간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 상환 기간이 뭐 특히 이제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계약을 하면 만기가 되면 무조건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뭐 90일로 계약하든 120일로 계약하든 상환 기간이 도래되면 그때 일단 상환을 하고 계약 청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90일로 하더라도 연장 자동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년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한국 예탁결제원이라든지 1년이 도래됐을 때 갚고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갚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미국하고 좀 틀리고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우리나라 공매도는 상환 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무작정 뭐 이론상으로는 10년까지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필연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때 이익을 보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공매도 승률이 100%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불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면 공매도 상환 기간을 특정해서 90일 아니면 120일 동안 강제 상환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상환하더라도 막바로 다른 데서 빌려서 공매도를 즉시 하면 또 효과가 반감되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환하면 1개월 동안은 재공매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장치를 좀 해야지만 그 공매도 피해가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또 개인 투자자 두 번째 불만은 담보 비율이 그 개인은 140% 내지 150%인데 기관 외국인은 105%다. 이게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불공정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담보 비율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 공이 150%로 이제 동등한 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피해가 심하면 그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있는데 제1조 목적에 투자자 보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개인, 그러니까 국민들입니다. 1,400만 명 투자자가 금융위원회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표님 이제 뭐 아무래도 금융당국 분들이랑 자주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의견 청취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표님의 이런 얘기들을 하면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어떤 말로 대답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제 금융위가 지금 공매도 금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가 이제 공매도로 금지를 미루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나라가 아직은 금지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뭐 공매도를 금지를 하게 되면 그게 빠져나갈까봐 그것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결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만 경제가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으면 공매도랑 상관없이 외국인 자금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3,300까지 갔다가 2,200대로 이제 주저앉았는데 세계에서 하여튼 하락률 1인데 왜 국민 눈치를 봐야지 왜 외국인 눈치를 보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러 얘기하잖아요. 뭐 담보 비율이라든가 상환 기한이라든지. 근데 금융당국 관계자들이랑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해 동의를 하나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통론에는 아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공매도 금지할 때
제가 이제 그 은성수 그때 당시 이제 금융위원장 이제 2번 만나서 면담을 하고 개인들이 불만이 좀 극에 달했다 의견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3번이나 이제 금지가 됐었는데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세계에서 가장 길게 14개월 동안이나 이제 금지가 됐었거든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항의를 할까봐 제도를 바꿔야 좀 적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금융당국이나 뭐 관계자 언론을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가격 발견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거품을 뺄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감하시나요? 그 공정한 주식시장에서는 순기능이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한 주식시장이 아니라 MSCI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MSCI는 선진국 지수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후진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개인보다는 돈을 잃는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국민들의 이제 피해가 심각한데 애초에 이제 편입할 목적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MSCI 편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이제 정부에서 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 시절 때부터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 근데 실제로 그 검증을 해봤더니 최고 30조 원이 오히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SCI에 편입되면 선진국 추종 자금이 들어오지만 그 빠져나가는 금액이 훨씬 크다. 우리 시장 공매도 개혁하고 자본시장을 좀 선진화해놓고 그걸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평평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MSCI 편입 얘기를 하고 검토하고 시도를 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환 기한을 설정하고 담보 비율도 맞추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도 된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물론 외국인 기관과 그 개인이 100% 평등한 운동장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은 뭐 자금력, 정보력, 매매 기술력 또 한 군데로 뭉치는 방향성이 외국인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들에 비해서 수익이 덜 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상환기간, 담보 비율 뭐 그것만 개선을 해도 어느 정도 공매도로 인한 폐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 공정한 주식시장으로 이제 변모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 말고도 선진국 수준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처럼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여튼 뭐 징역 20년형 이상으로 징역형을 처한다든지 하여튼 이제 그런 처벌을 강화를 좀 해야 되고요. 윤 대통령께서도 뭐 처벌 강화를 말씀하셨고 개인한테 불리한 자본시장법의 독소 조항이 뭐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좀 연구하고 조사하고 용역을 줘서 개인들이 불리한 환경이 뭔지 좀 밝혀서 일단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해놓고 공매도 완전 재개 또 MSCI 편입 그걸 거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님 펜만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편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하면서 공매도 반대 버스를 2차례 2개월 동안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반향을 이제 일으켰는데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옛날에 누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수많은 언론에 보도돼서 한투연이 국민들한테 좀 각인되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보시듯이 공정한 주식시장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주식시장이 돼야지 국민들이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저희 머니방위대 이승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만수르입니다. 여기도 천수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동학개미들이 K증시에 또 당한 것 같네요. K증시가 얼마나 매운지 이번에 제대로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가 카카오 PL을 통해서 K증시의 매운맛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인다가 천수로 이기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여의도 만수르 이승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승님. 오랜만에 정말 촬영을 하는데 저희가 드디어 채널을 개편하고 코너명도 새로 바꿨습니다. 줄인더 갓으로 바꿨는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줄이니랑 갓의 합성어. 그러니까 아. 투자의 힘이란 얘기죠. 네, 레벨업이 한 거예요 이제. 예전에 많이 촬영을 하고 제가 배웠으니까 레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희가 본업이 기자다 보니 여러 이제 리포트랑 취재를 바탕으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굉장히 뜨거운 주제를 들고 나왔어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피가 나고 살이 되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카카오페이면 최근에 그 경영진들이 그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일으켰던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 달 전쯤이죠. 한 달 전쯤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제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8인의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하고 그 주식을 장외 거래로 매도를 한 건데 이게 먹튀 논란이 됐죠. 그 최근에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그럼 카카오페이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사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아시겠지만 카카오를 떼놓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전년도 실적이나 앞으로 사업 계획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천수리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이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락강 카카오페이 회복 가능할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카카오페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재짚어 봅시다. 그 처음에 어떤 거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뭐 상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장 전부터 두 번의 연기가 있고 그다음 상장 후에도 기간 매수에서 20만 원을 넘어섰다가 이제 코스피 200도 뭐 편입되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좀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초대형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 12월 10일이죠.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제 경영들이 그 주식을 장외 거래로 매도를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쭉 우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이거를 이제 스톡옵션 사건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좀 시간별로 보면 이 스톡옵션이란 게 주식 매수 선택권이잖아요. 이거를 행사한 게 11월 24일에 행사를 하고 이거를 12월 10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류영진 대표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23만 주 스톡옵션을 행사했고요. 전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12월 10일. 그리고 같은 날 8인의 경영진이 다 한 번에 매도를 해서 총 수량은 약 44만 주 정도가 되고요. 이게 매각 차익은 900억 원 수준이고 류영진 대표만 그냥 단순 뭐 세금 다 계산 안 하고 류영진 대표만 따지면 457억 원 정도 이제 매각 차익을 얻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이라는 건 결국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스톡옵션을 결국은 매각해서 차익을 남기라고 준 건데 네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상장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기업이 매도를 한 거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진이 한 번에 8명이 한 번에 같은 날 매도를 했다는 것도 꽤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뭐 시점으로 따지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당일날 매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계획적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임원진들의 그 주식 매각은 결국 뭐 차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또는 지금 주가가 고품이다 이런 신호를 준 거 아닌가요? 이게 뭐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거죠. 보통 반대의 경우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CEO들이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그거의 반대가 이제 자사주를 매도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를 시장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스톡옵션이란 건 결국 그 주식을 준다는 개념이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이 10,000원짜리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주식을 통해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려는 그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그 경영진들의 어떤 도덕성 논란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이러면? 그렇죠. 이제 류영준 대표만 봐도 어쨌든 스톡옵션 행사할 때 매입한 가격은 5,000원, 만주당 5,000원인데 이거를 매도한 가격은 20만 4,017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60억 원에 달하는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긴 건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대량을 매도하면 뭐 시장 자체에 일단 주식이 많이 풀리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시그널은 더욱더 하락이 되는 악재가 되니까 그 뒤로 주가가 쭉 하락세를 그렸죠. 그러면 임직원들이 그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행사해서 팔았다면 네. 그 다음날 시장에 충격이 엄청났겠네요. 네, 그렇죠. 당연히 주가는 내리막을 계속 장기간 걸었습니다. 10일 종가 기준으로 19만 6천 원이었던 카카오의 주가가 다음 거래일인 13일에 19만 원으로 하락했고, 중간중간 반등은 하긴 했지만 쭉 지속적으로 우하향 곡선을 그린 후 1월 19일에 12만 8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상장 후 최고가 비교하면 23만 8,500원인데 그거와 비교하면 46%가 감소한 수치고, 경영진의 주식을 매도한 이전 시점과 비교하면 그것도 38.61%나 하락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네. 불불 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고, 더 이제 뭐 당연히 유영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관계 해소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대기업 오너도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표이사 활동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정말 주된 이유라면 유영준 대표만 팔면 되는데 임원들까지 다 같이 팔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시점도 보면 사실 우리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알잖아요. 금요일에 기사를 쓰면 주목도가 덜한 그런 걸 노려서 금요일에 매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꼭 그 시점에 팔아야 됐나요? 네, 그 상장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왜 팔았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뭐 실제 이유들은 본인들이 알겠지만, 그나마 이제 설득력이 없는 추측들은 그쪽 중 하나가 좀 절세를 위해서 그때 팔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세금을 보면 스톡옵션 행사할 경우 그 행사한 당일에 종가에서 그 취득 원가라고 해요. 취득가를 뺀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뭐 45% 정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또 추가로 내야 돼요.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33%의 대주주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주주 명부 폐쇄일 이전에 그거를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실 이거 절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그 차액을 얻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아끼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 비판 여론이 이제 줄어들진 않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스톡옵션에 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정원보 금감원장이나 이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스톡옵션 제도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 사주를 이제 공모해서 우리 사주를 배당받은 직원들은 1년 동안 못 팔고, 기관들도 보호회수 기간 뭐 6개월, 한 달,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못 팔게 돼 있는데, 스톡옵션 행사한 경영진들은 왜 이거를 마음대로 시점 상관없이 팔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무렇게나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스톡옵션 행사 그 권리를 받은 주총 결의일부터 2년이 지나야지 그걸 팔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거를 스톡옵션 행사권을 이제 받는 순간 자체가 사실 보통 상장 이전에 하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는 그 시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제도 개선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제도 개선 어떤 방향으로 해설하는지, 뭐 한국거래소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기관과 마찬가지로 보호회수 기간에 또 이제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행사한 주식들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매도를 하기 전에 매도 계획들을 미리 공시하는 방안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나간 일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습을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수습을 했나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건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은 조금씩 카카오페이 주가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이제 류영전 대표가 원래 카카오페이 대표에서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카카오 대표 내정자 그 지위를 내려놓고 3월까지 임기가 돼 있던 카카오페이 대표직도 조기에 내려놨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사건이 너무 일파만파 커지니까 계열사 CEO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내렸습니다. 상장을 하고 2년 내에 계열사 CEO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임원들은 1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개선 방안을 내놨고, 그리고 8명의 경영진이 한 번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제 카카오 측에서 이제 그룹의 삼성전자로 따지면 미전실 역할을 하는 CAC가 8명의 경영진 중에 5명은 자료를 해라, 자료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그 다음에 재신임을 받아라 라는 권고를 해서 5명은 남아서 지금 사태를 수습 중이고요. 이 5명의 경영진이 결국 자기들이 매도했던 주식들을 다시 재매수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서 주가가 지금 3거래일째 어쨌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면 그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에 대한 여론이 쉽게 이제 개선이 되진 않은, 인식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서 그건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논란 다 차치하고 카카오페이의 사업이랑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요새 어때요,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이제 어쨌든 실적 이런 거나 뭐 거래자 수, 거래액 이런 거를 봐야 될 건데, 일단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사실 아니에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아직 영업이익도 적자고 당기순이익도 적자인데, 그래도 성장 속도 등을 보면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거래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5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해 동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죠. 2020년 3분기에 비해서 41%나 증가한 수치고요. 누적 거래액도 3분기 동안, 지난해 3분기 동안 누적 거래액은 72조 원으로 2020년 전체 거래액인 67조 원보다 3분기 만에 더 많은 거래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결국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금융 플랫폼인데, 이제 간편 결제보다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금융 서비스 매출도 이제 대출 투자 같은 거요. 3분기 293억 원으로 지난 이제 2020년 동기 대비 58.5%나 증가했습니다. 293억 원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장 속도는 가파르다.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중요한 게 이용자 수잖아요. 월간 이용자 수. 그것도 3분기에 2,040만 명으로 이제 2020년 동기 대비 23%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저당 연 환삭 거래 건수도 55만 3천 건에서 87만 5천 건으로 58%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적 자체는 아직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매출이나 거래 건수, 이용자 수 이런 측면에서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장을 한 기업들한테 중요한 게 이제 미래 사업이잖아요. 올해 또 앞두고 있는 게 많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MTS를 준비 중이고, 좀 있으면 이제 디지털 손모사인 카카오페이 손해보험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더 자세히 아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는 토스 앱처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카카오톡이랑 연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그 증권 거래를 하려면 카카오페이 앱을 실행을 시켜야 되고, 근데 그런 어떤 알림이나 이런 그 어떤 쪽지나 뭐 광고성 이런 매트 같은 경우 카카오톡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자들이라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지난 2020년, 2021년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모두들 다 휴대폰에 증권사 어플 하나씩은 있는데, 뭐 카카오톡 어플도 하나씩 있을 거고, 그게 잘 결합만 되면 굉장히 사업이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또 MTS가 나오게 되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펀드만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국내 주식, 그 다음에 미국 주식, ETF도 다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천수루님은 네, 살 거예요? 카카오페이. 예, 네. 살 거예요 지금? 지금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다른데 지금 다른데 많이 물려 있어서 이거를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한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4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가가 아직은 높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수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성장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금리가 오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회의적이다. 왜냐면 이게 기업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성장주의 특성상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약간 그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성장주로 같이 묶여가지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변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MTS가 출시된단 네. 말이에요. 요게 만약에 대박을 터뜨렸다. 사람들 엄청나게 이용한다. 그러면 그 기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네.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시되는 MTS 보고 사람들의 평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번에 교훈이라는 게 있을까요? 교훈이라고 하면 사실 뭐 저희가 뭐 다른 내용은 기업의 정상평가가 언제쯤 될 것이냐, 그래서 성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사실 아무리 투자를 열심히 해도 CEO 리스크라는 게 굉장히 크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아무래도 이 K 증시의 매운맛을 보였다. 역시 이게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예. 아무리 열심히 기업 분석하고 투자해도 아무 소용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장외 거래로 이런 걸 터트려 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학개미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오늘 그런 얘기를 다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와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카카오페이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제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라. 머니방해대 천수루 만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